자, 교재 68쪽까지 왔습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주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첫째 줄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유사명칭의 밑줄 한번 꺼보시죠. 위반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입니다. 내용은 쉬운데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하는 경우가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유사명칭을 위반하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벌금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하는 건 당연히 그건 위반이고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어떤 자는 이럽니다. 무슨 고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이렇게 조만하게 해놓고 그러면 이건 공인중개사라고 적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남들로 하여금 뭘로 보게 만들었다?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 유사명칭 위반이라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위반이고 이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위반하는 겁니다. 그 제재를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기출문제에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가 부동산 뉴스 이렇게 적어놓고 대표자 김갑동 뭐 전화번호 있었겠죠. 자, 이런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을 적었다 안 적었다? 공인중개사란 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뭐 위반으로 본다? 남들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본다 하여 1년 징역 1,000만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위반이고 유사명칭도 위반한다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가볍지만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는 사무소 명칭의 위반 당연하죠.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 당연히 전부 1년에 1,000만원. 3번 내려옵니다. 사무소 명칭의 의무가 있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의 번호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문자에다가 밑줄을 딱 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그라미 2번에 뭐다?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지금 이 취지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간판을 거실 때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번호 달았죠? 이렇게 쓰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법입니다. 아니 무슨 간판을 이래 적어라 저래 적어라 이거 여기까지도 규제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무슨 부동산 컨설팅 주식회사, 기획부동산 또는 개발부동산이라고 막 적으니까 옆에서 외부인이 보면 저 사람은 등록한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문자 사용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였죠?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원짜리 과태료 좀 보셨죠? 줄 딱 꺼놓고 자동으로 노래 제목 적습니다. 100만원짜리만 나오면 뭐라고 적는다? 이보개문표 반납 휴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문에다가 동그라미. 아, 문자 사용 위반은 100만원짜리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단어를 보시면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푸르지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된다 안 된다? 되죠. 푸르지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야 될 문자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죠. 푸르지오는 되는데 더샵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될 문자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부동산 중개 푸르지오 부동산 중개 천사 부동산 중개 가능하겠죠.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자, 그래서 들어가야 될 명칭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얼마짜리로 넘어간다? 1년에 1,000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실 것, 문자 사용 위반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지만 아닌 자가 이랬으면 무조건 1년에 1,000. 그게 유사명칭 위반이거든. 그죠? 그렇게 구분된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가끔은 이런 문자 사용 의무가 있으니까 나는 나중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공부하는데 덜 지겨울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나중에 간판은 뭘로 다실 거예요?
아, 벌써 막 생각하고 있었네, 벌써. 그죠?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요. 그건 좋다. 아니면 대박 부동산 중개, 그래도 될 거예요. 명칭 뭘로 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아, 이름을 할 거예요. 또 이것도 좋다, 그죠? 이름은 물어보면 실례죠. 이래도 되죠. 김갑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사람은 신뢰성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름 걸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러면 되나요?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앞에 적어라 뒤에 적어라 그런 건 없어요. 이 명칭만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되겠죠? 뭐 자기 이름 걸어놓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밖에 나가 보면 어떤 업종들이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업종이 있어요. 어떤 업종입니까? 대체적으로 병원이죠. 예를 들어서 김갑동 이비인후과 주로 사람 이름 적죠, 그죠? 또는 변호사들, 뭐 김갑동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들, 세무사들 거의 뭐 자기 이름으로 쓰잖아,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전문직들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한다고. 왜 그렇게 한다? 남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려고 그런 거라,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공인중개사도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거 적지 말고 자기 이름 걸어놓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왜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이 이름을 걸어놓고는 크게 나쁜 일을 못한다라는 느낌이 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름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 리라다. 그럼 이름이 얼마나 이쁩니까? 성이 고시다. 그러면 끝내줘 버립니다. 이게 또. 예. 그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같은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만 간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밖에 가면 김갑동 이비인후과 이런 거 보셨죠? 그 이름을 거는 그 사람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문의 자격 없는 의사 있거든요. 의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무슨 의원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름 못 적어요. 또 병상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 300개 이상 되어야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다 규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중개업에도 뭐 간판 사용의 제한이 있구나. 왜? 무분별한 등록업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에 내려가면 5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의무입니다. 여기 별표입니다. 아, 이거 원래 출제돼야 되는데 원래 이거 살짝 빠졌습니다. 시험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으로서 동그라미 해봅시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와 연락처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동그라미를 표시하여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얼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얼마짜리? 1년에 1,000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니까. 아, 이게 지금 12월까지 왔으니까 좀 이렇게 느슨해졌지만 이게 원래 1월달부터 도입됐거든요. 원래 1월달부터 도입되고 원래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원래 시험에서는 빠졌어요. 그럼 내년에 여름은 시험에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지금 12월달쯤 됐으니까 이게 좀 감각이 떨어졌지. 올 1, 2월달만 하더라도 이 법 때문에 덜썩거렸습니다. 중개업계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 법 때문에 없어졌는데 예전에 밖에 나가보시면 전봇대라든지 공중전화 박스에 빌라 금매 방 2칸 올수리 되어 있음 밑에 전화번호 적혀있는 이런 광고지 가끔 길에서 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사람이 정상적인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지 집주인이 직접 냈는 건지 정상적인 중개업자도 아닌 자가 했는지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대체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똑같은 내용에 복사해가지고 쫙 붙여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허가업자 등도 광고를 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업계가 얼마나 덜썩거렸겠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사는 그러면 개업 공인사니까 적으면 되는데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은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개업 공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거든요. 오피스텔을 내가 특별히 관리한다. 그럼 그런 물건을 광고를 못하게 하니까 이 중개업계가 얼마나 덜썩거렸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12월쯤 와가지고는 어떻게 느슨하게 약간 갔는가 하면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광고를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사가 하려면 개업공인사 아닌 자는 지금 광고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업공인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광고하고 난 뒤에 갈로 열고 중보 이런 거 적어놨어요. 중보가 뭘까요? 나 중개보조원이다. 그래 적어놓고 광고한다고. 안 적으면 1년에 1,000이니까 소공 이렇게 갈로 해놓고 적어놨어요. 뭐다? 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중보 적으면 쪽팔린다 안 쪽팔린다?
크게 쪽팔릴 일은 없지만 좀 못하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야 돼 빨리. 그죠? 이제 앞으로 이 업계의 정책이 자격증 얻는 자는 중개업을 못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힘들게 이 자리에 와주셨으니까 지금도 밖에 나가면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듣죠? 또 사실 하고 있잖아. 그죠? 뭐 중개보조원 등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제를 자꾸 없앤다니까요. 그럼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원래 꼭 자격증을 따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게 왔는 자리 하다가 탈락하고 몇 년 하지 말고 원래부터 결석하지 말고 원래 내 꼭 받는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이따 다시 그런 내용 나오지만 2016년, 그럼 지금 14년이니까 2년인데 사실상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 15년 지나가면 16년이니까 16년도부터는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수습을 2년 안 받으면 사무소를 못 만들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무소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수습이라는 제도는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큐베이터가 뭔가 하면 아기가 금방 낳았는데 정상적이지 않으면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고 정상이 되면 나오듯이 지금 중개업계는 자격증만 따면 이 사람이 지금 뭐 실무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바로 현장에 바로 투입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큐베이터에 좀 키워야 되겠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거를 실무 수습 기간이라 그래요. 언제부터 도입된다고요? 2016년부터. 그럼 빨리 원래 따서 빨리 개업해버려야 돼. 안 하면 2년 동안 인큐베이터 생활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모든 자격증에는 이렇게 인큐베이터, 즉 보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라 그럽니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합격을 하면 니 바로 주택관리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사 보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2년 경험을 해야지 이제 보자를 떼줘요. 검사 시험도 합격하면 니 오늘부터 검사다 안 그런다니까요. 검사 15라고 보제도가 있다니까요. 새끼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선배 검사한테 배워가지고 2년 좀 지나야 보자를 떼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걸 뭐라 그런다? 인큐베이터 제도잖아. 보호해주는 제도. 그죠? 이제 중개업계도 드디어 도입이 된다니까, 이게. 근데 이 장단점은 있죠. 아, 좀 알면서 좀 키워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점은 좋은 점. 우리나라 사람의 성질, 살게나 맞게나 2판 4판으로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나쁜 점.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은 보호제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본인은 수습제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어이구야, 착한. 우리나라 사람은 2판 4판인데 빨리 죽거나 살거나 가서 해봐야 되는데 보호제도가 있는 게 좋대요. 그럼 2년 수습을 지나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언제부터? 2016년이에요. 자, 빨리 원래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제 규제가 자꾸 뭐 어떻게 된다? 까다로워진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표시광고 의무 정리됐고 6번 간판의 철거 이거 원래 출제됐습니다. 원래 출제됐는데 이건 사실 공부 안 했어도 찾아내야 돼. 제일 하단 개업공인사는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밑줄 긋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언제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요? 1. 사무소 이전 줄 긋고 넘어가면 폐업신고 줄 긋고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저것도 그냥 상식이잖아요. 자, 여러분 영업을 하다가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노원에서 강남으로 갔다. 그럼 노원에 있는 간판을 철거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오른쪽 가면 영업하다가 스스로 폐업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간판 철거해라. 등록 취소받았다. 뭔가 위반한 사실이 있겠죠. 취소받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럼 철거를 안 하고 가버리니까 무등록업자가 그 간판 밑에 있는 사무소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중개업자인 것처럼 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철거 의무를 도입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휴업 신고를 했을 때.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원래 그거 답이었어요. 이건 한 번만 들어도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간판을 철거하라고 지금 이해는 하셨죠? 철거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하면, 우리말로. 위반하면 하니까 어떤 분은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입만 떼면 또 100만 원짜리. 그럼 또 내년에 또 만납니다. 제재가 없습니다. 철거하지 않아도. 철거하지 않는데 왜 제재가 없을까요? 철거하지 않으면 왜 제재가 없다?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에서 강제로 철거시키거든. 강제로 철거시키면 경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행정, 대집행한다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그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를 위반하면 입만 떼면 100만 원짜리 갖다 걸면 안 된다니까요. 간판 철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행정, 대집행한다니까요. 행정, 대집행이 무슨 말이다? 대신해서 집행해서 강제 철거한다 이 뜻이에요. 강제 철거하면
철거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느낌은 가져보실 것. 자, 이번에 또 중요한 것. 개업 공인중개사의 교육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교육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 원래 대폭 개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교육은 교재에도 있지만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목부터 잡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교육은 원래 실무 교육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입되기를 연수 교육과 직무 교육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은 제목 아는 것만 해도 크다. 이거부터 제목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교재에 다 나타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교육이 하나만 있다가 세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실시자는 전부 시도지사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한테 아주 편하게 됐죠. 만약에 실무교육은 국토장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해야 된다. 그럼 또 일일이 또 다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교육은 자동으로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거기 4명입니다. 신규 등록 신청자 밑줄 긋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사원임원 줄 긋고 분사무소 책임자 4번 별표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자, 그때 교육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고 면제는 만약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폐업했다. 그럼 폐업하고 나면 1년 이내로 재등록할 때는 다시 받지는 않아도 된다. 아, 그래서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라고 기억한다?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라. 그죠? 이런 교육을 받았다가 1년 안에 뭐 다시 들어올 때는 그 교육은 받을 필요는 없다. 교육시간 줄 것입니다. 28에서 32시간. 이제 교육시간을 물을 때가 여러분이 제일 골 때립니다. 실무교육 받는 사람은 지금 체크하셨는데 교육시간 얼마? 28에서 32시간을 받습니다. 직무교육, 연수교육 내놨습니다. 실시자는 말할 필요 없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도지사. 교육은 전부 시도지사예요. 대상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소속공인사 동그라미는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12에서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2에서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또 원래 출제 문제입니다. 연수교육 시간 문제. 마지막 내려오면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다?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놓고 고용신고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한다? 3에서 4시간을 받아야 한다. 3, 4시간. 3에서 4시간을 받는데 여기는 하나 잡아야 됩니다. 직무교육은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직무교육은 누구도 실시할 수 있다. 등록, 관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조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큰 표는 더 정리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고 정리하셨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만약에 문제를 모의고사든 본고사에서 시간을 물어 들어오면 제일 골 때립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전달을 해봅니다. 이 시간을 좀 잘 기억시키려고 이걸 막 돌아가면서 외운다고 이제 잘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1일 하루에 8시간을 교육한다. 그러면 이게 8시간 교육하는 거죠. 여러분 8시간 교육이 많은 거다 작은 거다? 하루 8시간 교육한다. 하루 종일 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번 봐봐요. 9시부터 교육한다. 그럼 8시간 하려면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 1시간 하고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해야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럼 이게 우리말로 하루 종일 교육하는 거잖아. 9시 교육 받으려면 집에서 8시는 최소한 나와야 되죠.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 7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 교육이니까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교육이에요. 하루 종일 하는 교육 8시간을 2일 했다. 2일 하면 2, 8이 16, 16시간. 3일 했다. 3, 8은 24, 24시간. 4일 했다. 4, 8이 32시간. 이렇게 나가잖아요. 만약에 5일 했다. 그럼 5, 8이 40, 40시간. 6일 했다.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은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4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실무교육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32에서 44였어요. 예전에 실무교육은 얼마? 32에서 44시간이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동안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었어요. 근데 하루 8시간씩 일주일을 하는데
꼭 44시간 맞출 필요 없으니까 예전에는 딱 32시간에 맞추는 거라. 왜? 32에서 44니까 32시간만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나흘간을 하루 종일 교육했다고. 근데 이 교육을 바꿨다고 이제. 어떻게 바꿨다? 28에서 32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런 숫자가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지 말라고 28시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3일 받으면 얼마? 24시간. 맞죠? 그리고 4일째는 오전 수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얼마가 나온다? 28이 나와요. 그럼 28이니까 28에서 32시간을 받아라. 이게 실무교육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실무교육은 하나, 둘, 셋, 3박 4일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제 잘 안 잊어버린다고 얘기해요. 그죠? 자, 3박 4일이니까 3일 동안 받으면 3, 8, 24, 24시간이죠. 근데 4일째는 뭐 한다? 마지막 날은 오전 수업하고 정리한다니까요. 그러면 28시간 나오잖아. 28에서 4일 동안 하는 게 32시간인데 꼭 4일 맞출 필요 없죠. 28시간 지금 하고 있다고 현장에 나가면. 해도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한다? 실무교육은 3박 4일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숫자가 안 헷갈린다니까요. 그 다음 연수교육은 이틀 동안 8시간씩 받으면 16시간 받잖아요. 근데 이틀째는 오전 수업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1박 2일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되겠습니까? 연수교육은 1박 2일 교육이다. 직무교육은 몇 시간? 3에서 4시간만 받으면 되니까 요거는 무박교육이에요. 박 없이 그냥 3, 4시간 딱 받고 오전 수업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받아야만 뭐가 된다? 중개보조원이 돼요. 요렇게 들어야 이 숫자를 안 잊어버린다고. 그죠? 자, 다시 이 숫자를 하나 다 기억하면 좋겠고 이거 잘 기억하려고 실무교육은 몇 박 며칠? 3박 4일. 또 3박 4일 하니까 합격하고 나면 3박 동안 설악산에 가는구나. 자기 집에서 박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외박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박하고 교육받습니다. 3박 4일. 연수교육은 1박 2일. 직무교육은 무박교육이에요. 무박. 그죠? 3, 4시간. 고래 기억하면 숫자 찾아내기가 쉽다. 그죠? 원래는 연수교육 시간표 물었어요. 요거 원래 법 개정하고 이거 사실은 수업할 때 이번에는 교육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하고 수업했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한 사람은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처음 들은 사람은 교육 시간 찾는 거 안 쉬웠을 걸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교육 시간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넘어가면 넘어가면 보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칙을 보충 규칙이다 그럽니다. 아주 가벼운 시간입니다. 보칙을 뭐라 그런다고요? 보충 규칙인데 보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칙에는 거기 업무의 위탁이 있고 업무의 위탁. 두 번째는 포상금이 있고 세 번째 행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포상금, 행정수수료 원래 또 출제됐습니다. 25회 때. 이제 여러분 업무의 위탁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업무의 위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업무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 무슨 업무를 맡기는데? 하고 보니까 1번 실무교육을 위탁한다. 실무교육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2번 시험 업무를 위탁한다. 시험 업무 동그라미. 위탁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위탁한다. 시험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 그러면 위탁하는 거 두 가지 잡았는데 이거를 막 외우지 말고 이제 여러분 있는 솜씨로 찾아가 봅시다. 실무교육을 누가 해야 되죠? 실시자. 그렇지. 아까 했잖아. 시도지사라 그랬잖아. 그죠? 시도지사 실시하는데 이때 시도지사라는 시장은 서울시장, 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을 시도지사라 부르는데 자, 서울시장 이름 뭐죠?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업자들 만나서 교육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교육을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위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위탁이다.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위탁이라는 개념을 잡는다니까요. 자, 그럼 어디에 맡기는데? 하니까 수탁자 1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동그라미입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 2번 협회, 3번 공기업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해놓고 나니까 모두 몇 개다? 5개네.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내기 좋다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무교육을 위탁을 하는데 시도지사가 어디에 맡긴다? 대학이나 전문대학,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협회에 맡길 수 있다. 이게 5가지가 탁 들어오잖아.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업무도 위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알려면 시험을 누가 실시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위탁이 이해된다니까요.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의 원칙적 실시기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 실시기관
국토장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실시자가 역시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 박원순 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맡긴다니까요. 어디 맡기는데 하니까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에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시험 업무는 어디 맡긴다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을 한답니다. 시험은.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뭐가 없다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없다? 시험 업무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실시하지 않죠. 그죠?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좀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대학에서 시험 친다라는 그 말하면 되게 쉽게 들려요. 대학은 시험 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육하는 곳. 시험 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느낌이 탁 오기를 대학에서도 시험 친다라는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고 뭐 하는 기관이다? 교육만 해요. 교육만. 요거 구분하는 것 찾아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로 실무교육은 협회도 실무교육 할 수 있고 시험도 협회도 실시할 수 있겠구나. 요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협회도 시험 실시할 수 있는데 협회가 시험 치도록 안 해줘요. 왜냐면 협회가 시험을 치게 해주면 어렵게 내거든. 기득권자들은 내가 합격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합격 많이 되는 게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가우니까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시험은 어디 주로 맡겨져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친다. 들으셨죠? 그게 공기업이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시험 기관은 3가지가 있지만 지금 공기업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중개협회가 꾸준히 우리가 시험 치자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잘 안 주죠. 주면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교육은 5군데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어디서 한다? 거의 다 협회에서 실시합니다. 근데 가끔은 대학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지대 뭐 이런 데 가보면 여기서 우리 실무교육 합니다. 이런 것도 가끔은 만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협회에 가서 대체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왜? 자기 소속이 협회 소속이 될 거니까.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교육하는 기관 모두 몇 개?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교육하는 기관 몇 개? 5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3개. 됐죠? 요거 업무를 위탁한다. 제일 밑에 이런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관보에 고시한다. 줄 하나 꺼놓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사항이다? 고시사항이다. 그러면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동산 공법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공법에 고시사항 몇 개? 많아. 책만 넘기면 고시예요. 입안 결정심의 고시 이런 막 나오면서 마지막 문제 걸 때는 다음 중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내면 어질어질합니다. 문제. 고시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개사법은 얼마나 효자 과목입니까? 고시사항이 몇 개다? 하나밖에 딱 없어요. 뭐를 고시한다? 업무의 위탁은 고시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나.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과목이 고득점 효자 과목이다. 그죠? 고시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 자, 오른쪽 갑니다. 71페이지 이제 포상제도입니다. 원래도 시험에 나왔고 포상제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 포상금 제도를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차파라치 이런 말 들어봤나요? 차파라치 들어봤나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죠? 차파라치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호위반, 뭐 차선위반 하는 자를 찍어서 고발하면 뭐 포상금 해준다. 그걸 차파라치라 그래요. 봉파라치 들어봤나요? 봉파라치는 봉투파라치예요. 일반 슈퍼 같은 데서 왜 일회용 봉투를 그냥 못 준다 이런 거 들어보셨는 적 있죠? 그거 주다가 걸리면 포상해줘요. 그걸 그런 거면 고발한 사람을 봉파라치 그래요. 차파라치, 봉파라치, 학파라치도 있어요. 학파라치가 뭘까요? 강남에는 일선 입시 학원은 11시가 넘으면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왜 그러면 청소년을 보호해 주려고. 그런데 학원에서 몰래 12시, 1시까지 막 비밀 과외 이런 거 하겠죠? 그거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거를 학원 파라치, 학 파라치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파라치가 많다는 느낌은 좀 오란 말이에요. 토 파라치도 있어요. 토 파라치가 뭘까요? 여러분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들으셨습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내가 두 사람이 거래할 때는 이런 사연으로 토지를 운영할 거니까 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겠죠.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래했겠죠. 그런데 허가는 거래 받아놓고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은 걸 고발하면 포상해요. 그거를 토지 파라치라 그래요. 토 파라치. 그죠? 그렇듯이 학 파라치, 봉 파라치, 토 파라치가 있듯이 우리 중개사법에도
무등록업자 등을 영업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 팔아치라 그런다고. 느낌 좀 옵니까? 그래서 포상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어떨 때 포상해줄까요? 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2번 신고 등의 대상자, 1번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밑줄 긋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3번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또는 4번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포상 대상입니다. 포상 대상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 거, 양, 양이면 포상한다. 요 제목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 거, 양, 양일 때만 포상한다. 자, 무, 거, 양 체크하신 분은 무가 뭘까요? 무등록업자, 거는 거짓 등록업자, 양은 양도되어 하거나 양은 양도되어 하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무, 거, 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중 등록하면 위반이다. 이거 들었습니까? 이중 소송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런 말 들으셨죠? 다 위반한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은 포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들은 다 위반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거 포상할 것 같이 시험에 확 낸다니까요. 그래서 포상 대상 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게 뭐다? 무, 거, 양일 때만 포상한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려갑시다. 포상 금액은 얼마를 줍니까? 건당 50만원. 밑줄 닦았습니다. 건당 50만원. 근데 50만원을 포상해 주는데 옆에다가 액에 적어 놓습니다.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원 준대. 그지? 무거 양양을 고발하면 50만원.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죠? 무등록업자나 양도되어 빌려 사는 자로 고발하면 5천만원을 준다. 포상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중개업 하는 게 낫다. 고발하러 다니는 게 낫겠다. 계속 고발하러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5천만원 걸어 놓으면. 그죠? 그런데 이 무거 양양을 뭐 고발하면 5만원을 하겠다. 그럼 포상금 5만원 걸어 놓으면 별 효과가 있다 없다? 뭐 5만원 받으려고 남 고발한다는 게 아쉽죠.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드는 숫자가 얼마다? 5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껏 만들어놓은 게 50만원이니까 옆에다가 액에 이래 적어놔야 된다고. 액에 50만원. 자, 그러면 이 포상제도가 무등록업자라 거짓 등록업자, 빌려서 하는 자로 고발하면 포상하는 제도인데 이게 도입된 지가 한 7년 넘었어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7년 동안 도입이 됐는데 이런 고발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효과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첫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 50만원을 보고 남 고발한다는 게 별로 안 쉽고 고발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워하면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 그럼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 이렇게 하면 고발해가 포상할 수는 없잖아요. 무등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증거라는 게 등록도 안 한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거를 사진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고발하는 게 어렵다니까 지금 이게. 저 사람이 양도되어 한 자요 라고 고발만 하면 양도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첫째 금액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고발하는 제도가 별로 안 쉬워 이게. 그래서 이게 법은 만들어지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면 이 무거양양, 무등록이나 빌려서 하는 자를 고발하는 데는 지나가는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무실의 직원이거나 이웃의 경쟁업소에서만 알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무등록이네 이건 알 수가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사람만이 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누가 고발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게.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고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정할 거예요. 이런 무거양양에 해당되는 자를 경찰서나 관청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협회로 고발을 하면 협회가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고발을 해줘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를 잘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포상받으면 나눠주는 걸 하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꾸면 아마 무등록업자나 빌려서 하는 자들은 많이 좀 건절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저런 사정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금액도 첫째 마음에 별로 안 들고 또 누가 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도를 앞으로 고래 바꿀 예정인데 고래 바꾸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100% 출제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포상제도에 탁 접어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무거양양일 때만 지급한다. 이 제도부터 잡고 금액은 얼마? 50만원. 그 다음 시험에서 거의 안 빠지는 게 밑에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별표합니다. 공동신고
하나의 사건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게 되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줄 것입니다. 균등하게 취급한다. 균등의 동그라미. 내려가서 복수신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고발합니다. 지급합니다. 최초 동그라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 여러분 제일 헷갈리는데, 자,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A가 고발했다. 포상금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한테 지급하겠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한다? 최초로, 그러면 틀려요. 균등하게 지급한다. 지금 균등의 동그라미 하셨죠? 균등이라는 말은 나누기 3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줍니다. 합의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 50% 주고 나머지 반반씩 주세요. 자기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줍니다. 하나 더 합시다. 이번엔 을이라는 양도대여한자가 있습니다. 양도대여한자 고발하면 포상하죠. 자, 이 사람이 양도대여한자입니다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까요? 나누기 2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줄 건 게 뭐다?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방금 교재에서 여러분 조문을 줄을 껐지만 강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당하겠죠.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하면 X에 나누기 2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최초 신고자입니다. 다시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시험 이래 내면 당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문으로 기억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 같이 보이니까 항상 이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림으로 기억해놔야 돼. 그림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A, B, C 세 사람이면 균등하게 지급하되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하나의 사건을 서울에서도 고발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에게? 최초. 이렇게 눈으로 익히셔야 돼. 그림으로. 그지? 이렇게 익혀놓으셔야 안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이 단어만 오면 항상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눈으로 익혀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헷갈리니까. 자, 이번에는 또 노래면 역시 보책에서 가벼운 단어는 행정수수료입니다. 요거는 행정수수료는 3번 중개수수료하고는 다르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도 출제는 됐습니다. 아주 뭐 점수 따는 밭이었는데, 자, 행정수수료다 그랬습니다. 그럼 행정수수료는 중개수수료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이나 토지대장을 떼면 수수료 낸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왜 냅니까? 그 왜 냅니까? 그 행정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제가 느낌이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뗄 때 수수료 낸다는 말은 서류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다를 때는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에서 행정수수료 하면 밑에 6가지 조건이 쫙 들어오지만 이 6가지 지급 조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3가지밖에 없어. 전부 뭐 할 때만 지급한다? 행정수수료는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다른 건 수수료 없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행정수수료는 언제 지급한다? 정 받을 때. 자, 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이 뭐다? 1. 자격증.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등록증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행정수수료는 언제 발생한다? 정하고만 발생해. 다른 거는 발생 안 해. 그죠? 그러면 정하고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자격증을 받을 때, 이거를 한 번 더 받을 때, 재교부, 등록증을 교부 받을 때, 이거를 재교부 받을 때, 신고 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니까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니까 여러분 막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낸다니까요. 그건 중개업을 하는 정은 3가지 정밖에 없어요. 운전면허증 이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업할 수 있어요. 정 딱 잡았는데 조심하는 게 첫 번째 하나예요.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 왜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안 받을까요? 시험에 응시할 때 원서 적어볼 때 수수료 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적기는 적었지만 이거 안 적어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원서 접수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원래 원서 접수할 때 수수료 얼마였을까요?
시험 쳐보신 분들도 가만히 있지 지금은 그죠? 얼마 가면 1차는 뭐 14,000원, 2차는 뭐 13,700원 이런 게 있어요. 1차 다 치면 얼마? 28,000원인가 그래요. 그 행정수수료는 언제 있다? 시험 칠 때만 있다니까요. 왜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 안 받습니까? 이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거든. 그러니까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줍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잊어버리는 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을 때는 당연히 하나 더 받았으니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정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니까 6가지나 되지만 1번만 딱 조심할 것. 자격증 교부할 때가 아니고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근데 이걸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거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원서 낼 때 당연히 수수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수수료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그 1번에 제목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몰라. 왜 그러면 지방마다 다를 것이니까. 행정수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 받아요. 요거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자체 조례. 서울 지방이 다르고 경기도 지방이 다르고 강동 지방이 다르고 강남구 지방이 다를 수 있거든. 그죠? 지자체 조례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2번. 국토장관이 결정하면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 그럼 글자 그대로 따라가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3번. 업무 수탁자가 공고하면 업무 수탁자가 승인받은 자의 결정 수수료. 말 그대로 따라 붙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다? 1번. 지자체 조례로 지급하는 거 몇 개? 6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시험도 원래 거기서 나왔고. 그죠? 아주 가벼운 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은 한 시간 더 할 건데, 이제 협회편입니다. 협회는 이게 내용도 가볍지만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협회 문제 3문제나 냈습니다. 어떤 놈이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 협회는 사실은 크게 출제될 단원이 아니죠. 왜 그러면, 변호사 시험 치는데 변호사 협회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법무사 시험 치는데 법무사 협회에 대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의사 시험 치는데 의사 협회 시험 안 나오거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시험에 냅니다. 그것도 몇 개나 냈다, 이번에는 3문제라.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들어오는 단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협회 중요한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